프롤로그 19세기 런던 템즈강을 따라 흐르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소년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손에는 빵과 쇠줄이 들려 있고 앞에는 쇠사슬을 끊고 도망친 죄수가 서 있습니다. 이 순간 소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걸작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소년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신분과 돈이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가? 그리고 우리가 후세에 남길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1장 디킨스와 빅토리아 시대. 위대한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탄생한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1861년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영국은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아래 산업혁명은 절정에 달했고 런던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부유층과 빈민층 사이의 간극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었고 계급은 거의 변하지 않는 운명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했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채무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시대의 모순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작가였습니다. 1812년 포츠머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비교적 안정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마샬시 채무자 감옥에 수감된 것입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가족도 함께 감옥에서 살아야 했지만 어린 찰스는 혼자 남겨져 워런 구두약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병에 라벨을 붙이는 단순 노동, 더러운 작업장, 굶주림과 추위. 이 경험은 평생 디킨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야말로 디킨스를 위대한 작가로 만든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직접 경험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고아원의 비참함을, 어려운 시절에서 산업화의 폐해를, 그리고 위대한 유산에서 계급사회의 허상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 줄거리의 시작, 늪지대의 만남. 이제 우리의 주인공 핍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본명은 필립 피립이지만 어릴 적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스스로를 핍이라 불렀습니다. 부모님과 5 형제를 모두 잃은 핍은 누나 부부의 집에서 자랍니다. 누나는 그를 손으로 키웠다며 늘 불평하고 매형조는 대장장이로서 핍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친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핍은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켄트 지방의 늪지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황량한 묘지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리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탈옥수입니다. 그는 핍의 목을 움켜쥐고 협박합니다. 먹을 것과 쇠줄을 끊을 줄을 가져와. 안 그러면 내 심장을 꺼내 먹어버리겠어. 어린 핍은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돌아와 몰래 음식과 줄을 훔칩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늪지대로 가서 그것들을 죄수에게 건넵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에벨 매그위치. 그는 핍이 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이 어린 소년의 선행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후 매그위치는 다시 체포되어 호주 유영지로 보내집니다. 핍은 이 일을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3장 세티스 하우스와 에스텔라. 어느 날 마을의 부유한 헤비샴 부인이 핍을 자신의 저택으로 부릅니다. 아이와 놀아줄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핍은 처음으로 부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세티스 하우스, 그 이름은 충분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지만 그곳에는 충분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계는 8시 40분에 멈춰 있고 커튼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으며 결혼식 케이크는 거미줄에 뒤덮인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헤비샴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결혼식 날 신랑에게 버림받은 이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단 한 발짝도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핍은 에스텔라를 만납니다. 헤비샴 부인의 양녀인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지만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핍이 카드놀이를 제안하자 그녀는 비웃습니다. 당신 손 좀 봐요. 얼마나 거칠고 두꺼운지. 그리고 신발은요? 얼마나 투박한가요? 당신은 그냥 평범한 노동소년일 뿐이에요. 이 말은 핍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는 난생 처음 자신의 계급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 아저씨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움, 열등감, 그리고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핍은 계속해서 세티스 하우스를 방문하고 에스텔라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결같이 차갑습니다. 헤비샴 부인이 그녀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무자비하게 부숴버리도록 복수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4장 위대한 유산의 도래. 세월이 흘러 핍은 18살이 됩니다. 그는 조 아저씨 밑에서 대장장이 견습생으로 일하며 에스텔라에 대한 꿈은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런던에서 온 변호사 제거스 씨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핍 씨, 당신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고 당신을 신사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런던으로 가십시오. 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행운이? 그는 즉시 후원자가 헤비샴 부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에스텔라와 결혼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자신의 위대한 유산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런던으로 간 핍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고급 의복을 입고 예절을 배우고 신사들의 클럽에 드나들며 하인을 부리게 됩니다. 그는 옛 친구 허버트 포켓과 함께 살며 사교계에 입문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허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조 아저씨가 런던으로 핍을 방문했을 때 핍은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그의 시골 사투리, 어색한 몸짓, 투박한 옷차림이 모두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이제는 자신의 신분 상승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에스텔라는 런던의 사교계에 데뷔하고 핍은 그녀와 가까워질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에스텔라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녀는 핍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없어요. 헤비샴 부인이 내게서 마음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핍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젠가 에스텔라가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위대한 유산이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5장 진실의 폭로.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는 밤 핍의 23번째 생일 무렵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습니다.
거칠고 늙었지만 그 눈빛에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날 기억하나, 핍? 그 순간 핍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전 늪지대에서 만난 그 죄수 에벨 매그위치입니다.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내가 바로 자네의 후원자야, 핍. 자네가 어릴 때 내게 베푼 친절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네. 호주에서 목숨 걸고 돈을 벌었지. 그 돈을 모두 자네한테 보냈어. 자네를 신사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핍은 충격에 몸을 떱니다. 헤비샴 부인이 아니라고? 이 초라한 죄수가 자신의 후원자였다고? 그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재산이 존경받는 신사의 돈이 아니라 천한 죄수의 돈이었다니요. 매그위치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사를 보게.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이 바로 내 작품이야. 하지만 핍은 자신이 누군가의 작품, 죄수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더 나쁜 것은 매그위치가 영국으로 돌아온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붙잡히면 즉시 교수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6장 헤비샴 부인의 비극. 진실을 알게 된 핍은 세티스 하우스를 다시 찾아갑니다. 헤비샴 부인은 자신이 에스텔라를 잘못 키웠다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에스텔라는 돈과 지위만을 보고 잔인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고, 헤비샴 부인은 자신의 복수가 결국 사랑하는 양녀마저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핍,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당신이 에스텔라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 복수는 에스텔라를 괴물로 만들었고 당신을 상처 입혔을 뿐이에요. 그날 밤 세티스 하우스에 불이 납니다. 헤비샴 부인의 낡은 웨딩드레스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핍은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그녀는 심하게 화상을 입고 얼마 후 사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되뇌입니다. 7장 탈출과 희생. 핍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매그위치를 버리고 자신만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울 것인가. 처음에는 혐오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그위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매그위치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 평생 사회의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핍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핍은 결심합니다. 매그위치를 배에 태워 영국을 탈출시키기로요. 허버트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느 안개 낀 새벽 그들은 템즈강을 따라 배를 저어갑니다. 하지만 강 어귀에서 경찰선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입니다. 격렬한 충돌 끝에 매그위치는 붙잡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는 감옥 병동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핍은 매일 그를 찾아갑니다. 이제 그는 매그위치를 죄수가 아닌 은인으로, 경멸의 대상이 아닌 존경할 만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는 매그위치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었죠? 그 딸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으로 자랐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매그위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신사가 진정한 신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납니다. 8장 핍의 깨달음. 모든 것을 잃은 핍은 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그때 누가 그를 간호하러 왔을까요? 바로 조 아저씨입니다.
핍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멀리했던 그 사람이 아무 원망 없이 밤낮으로 그를 돌봅니다. 핍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한 신사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사는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저택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사는 조 아저씨처럼 성실하고 친절하며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조 아저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조는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핍. 우리는 친구잖아. 회복한 핍은 모든 빚을 갚고 조 아저씨의 대장장이 일을 돕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분이나 재산을 꿈꾸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9장 에스텔라와의 재회. 수년 후 핍은 다시 세티스 하우스를 찾습니다. 그곳은 이미 헐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헤비샴 부인의 저주와 복수로 가득했던 그 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황혼 무렵 폐허 속을 걷던 핍은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에스텔라입니다.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잔인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고통받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 속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해. 에스텔라는 말합니다. 고통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핍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취일까요? 아니면 그냥 두 상처 입은 영혼의 위로일까요? 디킨스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핍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며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10장 작품의 주제와 상징. 위대한 유산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진 작품입니다. 가장 표면적으로는 성장 소설입니다. 순수한 소년이 세상의 유혹과 좌절을 겪으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계급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디킨스는 묻습니다. 신사란 무엇인가? 사회는 신사를 돈과 교육과 혈통으로 정의하지만 디킨스는 진정한 신사는 마음과 행동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 아저씨는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지만 그는 진정한 신사입니다. 반면 핍이 런던에서 만난 많은 신사들은 빚더미에 앉아 허세를 부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작품 곳곳의 상징도 주목할 만합니다. 늪지대의 안개는 핍의 혼란과 도덕적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헤비샴 부인의 멈춘 시계는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을 상징하죠. 그리고 세티스 하우스의 폐허는 복수와 증오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장 진정한 위대한 유산. 그렇다면 제목인 위대한 유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핍은 처음에 그것이 돈과 신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의 끝에서 그가 얻은 진정한 유산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겸손,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매그위치는 핍에게 돈을 남겼지만 더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사회가 버린 사람도 고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은혜는 잊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교훈 말입니다. 조 아저씨는 핍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정직함은 핍이 길을 잃었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디킨스는 이 작품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은행 계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는 어떤 유산을 후세에 남기고 싶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며 물질적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우리는 어쩌면 핍보다 더 심하게 외적인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주변에 조 아저씨 같은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디킨스가 이 작품을 쓴 지 160년이 넘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본질, 진정한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핍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길을 잃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핍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가 말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나 지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남기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보여준 친절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성장한 지혜로 측정됩니다. 조 아저씨는 핍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맥의치는 범죄자였지만 감사와 헌신이라는 고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핍은 모든 고난을 겪은 후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12장 작품의 영향과 현대적 의의. 위대한 유산은 출판 직후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수없이 많은 영화, 연극, 드라마로 각색되었고 현대 작가들에게도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이 다루는 주제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계급, 야망, 사랑, 배신, 용서, 정체성, 성장. 이것들은 19세기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작품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사회 역시 계급과 학벌, 재산과 외모에 민감합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사회에서 핍의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과 좌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디킨스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조 아저씨처럼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정직하고 친절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디킨스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두약 공장의 불쌍한 소년에서 시작해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영국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작품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의에 맞서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는 함께 19세기 런던을 여행했습니다. 늪지대의 안개 속에서 시작해 세티스 하우스의 어둠을 지나 템즈강의 폭풍을 거쳐 마침내 평화로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핍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킨스의 이야기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신사는 옷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듭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대한 유산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남기는 긍정적인 흔적입니다. 이것이 찰스 디킨스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유산이 16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미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처음 읽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책은 당신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문학은 그런 것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며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